자, 여러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반응 속도죠. 근데 이제 반응 속도를 2학기 때 이제 수업을 나가지 않고 1학기 때 수업을 나갔었는데 내용을 이제 많이 까먹었다는 학생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수업을 미처 나가지 않은 반도 있고 해가지고 총정리할 겸,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좀 찝어줄 겸 영상을 이제 켰습니다. 자, 한번 개념을 쫙 훑어줄 테니까 중간중간에 찝어주는 그런 문제들 잘 이제 필기를 해놨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풀면 될 것 같고, 한번 가볼까요? 자, 반응 속도는 이제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빠르기를 의미를 하죠. 자, 반응이 이제 진행이 될 때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하고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하는데, 이 단위 시간 동안에 반응물의 농도가 얼만큼 감소하는지 또는 단위 시간 동안에 생성물의 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정의할 때는 반응 시간분의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응 속도는 항상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했으니까 음수의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양수 음수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양수로 이제 변환해 줍니다. 생성물의 농도는 그냥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반응 시간분의 생성물의 농도 변화량과 같이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반응 속도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음의 보호가 붙는다는 거, 이거 잘 봐두도록 하고, 반응 속도는 단위로 이제 농도 변화량을 반응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몰 농도를 시간으로 나눈 몰 농도 퍼 세크라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몰 농도는 우리가 몰 퍼 리터라는 단위로도 변환을 할 수 있으므로 몰 퍼 리터 세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반응 속도의 종류, 이쪽을 잘 봐두세요. 여기서 이제 두 문제를 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지금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 2에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개념을 배우잖아요. 평균 변화율은 어떠한 두 지점 사이에 이제 기울기를 의미를 하고, 순간 변화율은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의미하죠. 반응 속도도 똑같이 비슷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평균 반응 속도하고 순간 반응 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각각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T1에서 T2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를 물어봤는데, 자, 지금 T1과 T2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가는 동안 반응물, 이제 A가 반응물인데, 반응물은 A1에서 A2로 지금 델타 A만큼의 농도 변화가 있었죠. 자, 이건 당연히 음수겠죠, 음수. 자, 이때 이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T2 빼기 T1분의 A2 빼기 A1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응 속도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양수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A2 빼기 A1이 이제 음수죠.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 반응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다. B의 관점에서는 T1에서 T2로 갈 때 B1에서 B2로 농도가 증가했죠. T2 빼기 T1분의 B2 빼기 P1이다. 이거는 솔직히 수업을 진짜 안 들어도 그 시험 문제 1번 문제 나온다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봐둡시다. 자, 또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델타 기호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다.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B다.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점 A에서의 순간 반응 속도. 자, 순간 반응 속도는 미분 계수와 같은 개념이라 했었고, A에서의 순간 반응 속도는 이 A에서의 이제 뭘 의미해요? 미분 계수를 의미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DT분의 A인데 이제 T의 자리에다가 T1을 대입을 하겠죠. 또는
dt분의 db 그 다음에 t의 자리에다가 t1을 이렇게 대입하겠죠.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를 또 잘 봐주세요. 여기 이제 여기서도 한 문제를 냈는데 자 봅시다. 이제 위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A에서 B로만 가는 반응에 대해서만 반응 속도를 정의를 했는데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개수가 이렇게 보통 붙어 있죠.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번에 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때 A는 두 개씩 줄어들죠. 즉 A의 농도 변화가 2라면은 이만큼 감소를 했다면은 그거는 한 번에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B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B는 농도 변화가 1일 때 농도 변화가 1이라면은 이때 한 번에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반응 속도를 이제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B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면은 이 양쪽에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는 두 번 감소할 때 한 번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한 번 증가할 때 한 번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뭔가 보정할 수 있는 인자가 붙어야만 여기에서의 반응 속도가 둘이 이제 통일이 될 수가 있다. A의 관점과 B의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시켜서 반응 속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걸 어떻게 보정하겠어요? A의 농도 변화가 2인데 이거를 2를 한 번의 반응으로 우리가 퉁쳐야 되니까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B는 그냥 한 번 증가하면 1 증가하면 한 번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고, C의 관점에서는 지금 얘는 한 번 반응이 일어날 때 3개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C, C가 3개 증가했을 때 한 번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앞에 얘는 3분의 1이 붙어야겠죠. 그러면 얘가 3 증가했을 때 3, 3 감소되어서 한 번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써볼게요. 3분의 1 델타 T분의 델타 C다. 자, 그래서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서 반응 속도를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반응식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다. 됐죠? 자, 반응 속도는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도 증가하게 되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반응 속도가 일정한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반응물이 A하고 B라는 반응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반응 속도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K를 뭐라 그러냐면은 일종의 비례 상수인데 K는 반응 속도 상수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M과 N을 A하고 B에 대한 반응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위 반응은 A에 대한 M차 반응이고 B에 대한 N차 반응이다. 전체 반응 차수는 M 플러스 N차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반응 차수 M과 N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A하고 B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 플러스 B가 뭐 C로 가는 반응이다. 그러면은 V는 K의 A 제곱 B라 쓸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 반응 차수를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이 반응식만 보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실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실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하여튼 간에 관계가 없는 이제 두 개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는 이제 반응물의 농도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어떻든 반응 속도 상수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변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는 전체 반응 차수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는데, 자, 이 단위를 좀 잘 봐둡시다. 자, 만약에 0차 반응이다. 그러니까 0차 반응이라는 얘기는 여기 뒤에 이제 A의 0승, 뭐 B의 0승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얘기니까 다 어차피 1이니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이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케이스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V는 그냥 K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V의 단위는, 반응 속도의 단위는 몰 농도 퍼 세크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도 몰 농도 퍼 세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퍼라는 단위 안 쓰고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만약에 1차 반응이다. 여기 1차 반응이죠. 그러면은 반응 속도의 단위가 몰 농도 퍼 세크인데 이 반응물의 농도가 몰 농도이므로 이 K의 단위는 세크의 마이너스 1승 퍼 세크만 붙으면 되겠죠. 2차 반응에서는 똑같이 얘는 몰 농도 퍼 세크인데 둘이 합하면 1차, 1차에서 2차죠. 얘는 몰 농도 제곱이 들어오니까 K의 단위는 몰 농도 퍼 1승,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를 결정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잘 봐둡시다. 여기서 세 문제를 냈어요. 내가 그때 분명히 수업 시간에 문제를 낸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다 까먹었겠죠, 그죠? 밑에는 두 문제인데 왜 세 문제가 나오느냐? 뭐 대충 예상할 수 있죠. 반응 속도식 물어보고, 반응 속도 상수 물어보고, 이럴 때 이제 초기 반응 속도 물어보고.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실험 1과 1, 2, 3에서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달리하여서 각각의 실험에 대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실험 1과 2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실험 1과 2에서 A의 농도는 같은데 B의 농도는 2배만큼 증가했죠. 그런데 초기 반응 속도는 4배만큼 증가했어요. 이 반응은 B의 농도에는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B에 대한 2차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험 1과, 맞죠. 실험 1과 3을 비교해보자면은, 실험 1과 3에서의 B의 농도는 같은데, A의 농도는 지금 2배만큼 증가했죠? 그런데 초기 반응 속도는 딱 2배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A의 농도가 2배 증가할 때, 초기 반응 속도도 2배 증가하는 거니까, 이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구나. 따라서 이 반응의 반응 속도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의 A의 B의 제곱이다. 즉, 이 반응은 총 3차 반응이네요.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라 돼 있는데,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예를 들어 실험 1에 이 값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K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K를 이제 구하면은, K는 얼마입니까? 11.2, 1.2가 나와요. 1.2. 근데 중요한 건 단위죠. 단위가 3차 반응이니까 여기에 이제 몰 농도의 세제곱이 있고 얘는 몰 농도 퍼 세크가 되니까 K의 단위는 몰 농도의 마이너스 2승,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이 돼야겠죠. 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A와 B의 초기 농도가 각각 0.2몰 농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실험 3에서 이제 B의 농도만 2배만큼 증가하면 되죠. A의 농도는 일정하고. 자, 근데 B의 농도가 2배만큼 증가할 때 초기 반응 속도는 4배만큼 증가를 해야 되죠. 왜냐면 B에 대한 2차 반응이니까. 그래서 0.096이 되겠네요. 0.096 몰 농도 퍼 세크이다. 알겠죠? 자, 밑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1차 반응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 냈는데, 두 문제네요, 두 문제. 근데 그 한 문제는 이제 뭐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솔직히 그 초등학교 4학년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그림만 잘 보면은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 냈으니까 이건 그냥 풀면 되고, 다른 한 문제는 이제 1차 반응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야만 풀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차 반응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반응 차수가 1차 선생님께 알립니다. 정감독 선생님께서는 1층 고3
교사분부로 오셔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시고 10시 5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책상 위에는 필기구만 놓아두시고 나머지 물건은 모두 가방 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도중 및 시험지 배부 시간에는 화장실 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처 가지 못한 학생은 지금 바로 다녀오기 바랍니다. 네, 뭐 시험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게 금지라는 걸 방금 처음 알았는데 어쨌거나 그 1차 반응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 차수가 이렇게 1차로 표현되는 그 보면은 어때요?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에 어떻게 됩니까? 비례하죠, 그죠? 반응물의 농도와 반응 속도가 비례한다. 1차적으로 비례한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반응 속도 상수라는 거. 즉, 가로축을 반응물의 농도로 두고 세로축을 반응 속도로 두었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1차 스케일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때 기울기는 반응 속도 상수. 자, 밑에 그림을 좀 잘 봐둡시다. 사실 이제 뭐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엄청 어렵게 냈다면은 아마 이런 문제 냈을 것 같아요. 그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를 다음과 같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뭐 1차 반응에 이거하고 반감기를 이제 뭐 유도해라 라는 문제를 뭐 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건 내지도 않았고 자,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잘 봐둡시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반응속도 단원에서 제대로 배우는 반응은 1차 반응밖에 없어요. 0차 반응과 2차 반응을 안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그래프가 다른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서를 주느냐? 예를 들어서 반응물의 농도가 처음에 10일 때 이제 5초. 그 다음에 반응물의 농도가 5가 된다. 즉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절반 줄어들었을 때 10초. 그 다음에 또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가 15초. 다음과 같이 이제 반응물의 농도가 정확히 절반에 되는 자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게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단서를 줘요. 1차 반응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거고 아 반감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1차 반응이구나 하고 캐치라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반감기를 읽어보고 한번 파악을 해보고 반감기가 일정하니까 아 얘는 1차 반응이구나 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1차 반응의 기본적인 성격들 그런 성격들을 조금 잘 봐두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에너지와 유효 충돌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유효 충돌 이쪽 파트 잘 봅시다. 여기서 두 문제를 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반응이라는 거는 분자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건데 얘네들이 충돌하는 족족 반응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충돌해야 되냐면은 적합한 방향과 그 다음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해야만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적합한 방향이 아니다 또는 너무 느리게 충돌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적합한 방향과 충분히 빠른 속도 자 이러한 충돌을 유효 충돌이라고 말을 해요. 유효 충돌. 그래서 이 유효 충돌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했을 때의 충돌을 어떤 충돌이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기 바랍니다. 뭐 밑에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 여기는 좀 한번 봅시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응물의 엔탈피가 여기 있고 생성물의 엔탈피가 여기 있을 때 이 차이를 뭐라 그래요? 델타 H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반응물의 생성물로 넘어갈 때 이 델타 H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사이에 이렇게 높은 에너지 장벽이 있어가지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넘어야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꼭대기하고 이 처음 시작 지점, 이 차이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말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반응물 입자만이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응 속도라는 거는 델타 H하고는 무관하고 활성화 에너지에만 관련이 있다. 자, 정리할게요. 반응 속도라는 거는 델타 H에 무관, EA에만 관련이 있다 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때 결론적으로는 얼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델타 H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죠? 델타 H만큼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최종적으로는 이 A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구나. 이게 아니라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비교를 했을 때 델타 H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밑에는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고, 자, 이 반응 속도와 충돌수에 따라서 우리 이제 각각의 요인들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지 설명했는데 다 넘어가고, 표면적과 반응 속도 이쪽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물 시간에 소장의 융털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많이 이제 봤던 내용들인데, 뭐냐면은 이제 고체 물질과 그 다음에 액체 또는 기체하고의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이 고체 물질들의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반응물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니까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쪼개었을 때의 총 단면적이 더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외부 단면적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고체 표면적과 반응물과의 이 충돌수가 증가하여서 뭐가 증가한다?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밑에 여기 그림 한번 잘 봐둡시다. 이거 필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필기를 해볼게요. 온도, 그러니까 낮은 온도하고 높은 온도 T1, T2가 있어요. 이때 각각 온도에서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수 분포를 그려볼 건데, 예를 들어서 T1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분자들이 분포한다 한다면은 T2에서는 이렇게 분자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게 T1, 그 다음에 이게 T2. 잘 보면은 이제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수가 이제 가장 많이 있네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오른쪽 표를 채워보면은 총 분자수는 변하지 않죠. 총 분자수는 변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여기 이제 활성화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는요? 평균 운동 에너지는 T1보다는 T2가 크죠. 전반적으로 지금 T2를 보면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유효 충돌수를 비교할 건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만이 유효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T1이 많은지 T2가 많은지 비교를 하면 돼요. 근데 T1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들이 이만큼밖에 없다면은 T2에서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들이 이만큼 있죠. 그렇기 때문에 T1보다는 T2에서 유효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반응 가능한 분자 수도
T2가 더 많은 거고, 그래서 반응 속도도 T1보단 T2가 더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문제를 하나 냈으니까 이거를 좀 잘 봐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촉매하고 부촉매에 대한 얘기도 좀 하나 넣어놨었는데, 시험 문제 넣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촉매라는 거는 이제 본인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변하게 하는 물질이죠. 이때 촉매가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리는 뭐냐면은 이 반응 경로 자체를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아니라 이래 좀 다른 경로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반응 전체의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를 시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를 시킨다. 됐죠? 그래서 촉매로는 이제 정촉매하고 부촉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늘려주는 촉매고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낮춰주는 촉매예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기존에 이만큼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반응 속도를 높여야 돼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높아져야 되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더 이렇게 낮아져야, 조금 애매하죠. 더 이렇게 낮아져야 우리가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촉매는 다음과 같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이제 반응을 빠르게 한다. 반면에 부촉매는요, 부촉매는 이렇게 가는 이제 반응이 있었다면은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증가를 시킵니다. 증가를 시켜서 더 언덕을 넘어가기 힘들게 만들어서 이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한다. 됐죠? 촉매 특징 여기 잘 봐둡시다. 뭐냐면은 촉매를 사용했을 때 각각의 양들이 이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것들을 시험 문제에 냈는데, 자, 촉매를 사용했을 때 촉매 자체의 질량은, 그러니까 촉매의 질량이죠. 촉매 자체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둘 다 변하겠죠. 그리고 촉매는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키는 거고, 반응 엔탈피나 평형 상수나 평형 상태에서의 생성물의 양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값들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촉매. 이 촉매는 좀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촉매 원리를 배웠다면은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촉매가 어떤 것들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단원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문제를 냈는데 그 5문제 뭔지 그냥 빠르게 찝어주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죠, 그죠? 자, 효소는 우리가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여기 이제 효소의 기질 땡땡땡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 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답을 알려주자면은 효소의 기질 특이성입니다. 특이성.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의 효소에 특정 기질만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물쇠와 열쇠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어떠한 자물쇠, 효소가 이렇게 있다면은 기질이네요. 여기는 기질에 나와 있네요. 기질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열쇠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질과 효소도 마찬가지로 자물쇠와 열쇠와 결합하는 것처럼 딱 이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효소는 특정한 기질에만 결합해서 작용한다라는 것, 이거를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효소는 이제 체 내에서 작용하는 일종의 단백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단백질. 그런데 이러한 효소는 일반적으로 우리 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무기촉매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자, 무기촉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속촉매 같은 걸 의미를 하겠죠. 자, 뭐냐면은 효소는 특정한 온도에서 최대 활성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급격하게 이제 그 활성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촉매를 사용할 때, 어떤 반응을 할 때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효소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다. 활성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효소는 일종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이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폴딩되어 있고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분자 간 상호작용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증가해도 그 분자 간 상호작용이 막 끊어지고 막 흔들리면서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이 열쇠가 이제 열쇠의 자리가 이제 흐물흐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물쇠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이게 안 맞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알겠죠? 자, 산업에서의 촉매 역할. 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촉매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에서 각각 세 문제를 낸다고 했었죠. 자,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표면 촉매. 자, 표면 촉매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러한 표면에서 촉매 작용이 일어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 수소하고 에틸렌이 반응해서 에테인을 형성시키는 이 반응에서 이 표면 촉매가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금 또는 팔라듐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차콜 같은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탄소가루예요. 차콜을 섞어서 우리 이제 또 촉매 작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은 이제 수소가 이렇게 달려와요. 이렇게 표면에 달려오면은 수소가 일반적으로 이제 둥둥 떠다닐 때는 얘네들이 당연히 끊어지려고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 금속의 표면에서는 각각 끊어져 가지고 다음과 같이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가 된 얘네들이 여기에 에틸렌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에탄이 형성이 되는 이런 과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이거를 내려고 했는데, 이제 표면 촉매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나를 내려고 했는데 좀 보기를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안 냈고, 대신에 이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이 촉매가 이제 어떤 촉매인지 물어보는 문제를 냈으니까 뭐 표면 촉매겠죠. 답은 잘 받읍시다. 그죠? 자, 유기촉매는 뭐냐면은 유기물 형태의 촉매를 의미를 한다. 탄소화물 형태의 촉매를 의미를 하고, 자, 이 유기촉매는 내가 뭘 낸다고 했냐면은 장점 낸다 그래서 장점. 유기촉매는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다음 중 유기촉매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를 냈겠죠. 이거 잘 받읍시다.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광촉매. 광촉매는 빛에너지를 받아서 촉매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사실 이제 뭐 광촉매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나는 이 원리까지 뭐 아는 거는 원하지 않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광촉매, 이산화타이타늄이 있다는 거,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도움이 됩니다. TiO2는 광촉매로 사용이 되는 물질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 단원의 개념 정리와 시험 문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